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소도시 안시. 이곳에는 동양인은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라며 목에 핏대를 세우고 열변을 토하는 어느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열변을 토로하는 가족들의 맞은편에는 주눅이 잔뜩 들어있는 젊은 프랑스 여성이 있는데요. 그런데 가족들에게 심각한 가스라이팅을 당하던 프랑스 여성은 한국 남자를 사귀게 되면서 놀랍고도 충격적인 인생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고 합니다. 도대체 그녀는 어떠한 일을 겪은 것일까요? 샤를로트, 내 딸아. 넌 누굴 닮아서 그렇게 성격이 우유부단하니? 너 같은 애들은 부모 말을 잘 들어야 해. 어떠한 선택을 하기 전에 반드시 우리에게 확인을 받거라. 알겠니? 우리가 가족이니 당연한 거야. 가족인 우리보다 널 잘 아는 사람은 없어. 예민하게 받아들이지 마. 저는 프랑스 동부에 위치한 소도시인 안시라는 곳에서 회계사로 근무 중인 샤를로트 안톤이라고 합니다. 제가 사는 이곳은 프랑스인들이 은퇴 후 머물고 싶은 지역 1위를 기록한 적도 있을 정도로 공기도 좋고 조용한 도시인데요. 과거 저에게도 친구라는 것이 있을 때에는 이곳에 사는 저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자기도 나중에 그런 곳에서 살아가면 참 행복할 것 같다고 말이죠. 하지만 저는 이곳에서의 하루하루가 그야말로 지옥처럼 느껴지는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면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혼자서 망상을 하곤 한답니다. 그토록 아름다운 소도시에 살면서 왜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하느냐고 의아하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요.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우리 가족 때문입니다. 저희 부모님과 언니는 늘 저에게 못마땅해 하시면서도 한편으로는 저에게 바라는 게 참 많죠. 지금 우리 가족 중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것은 저 하나뿐입니다. 저 혼자서 가족들을 모두 먹여 살리고 있는 셈이죠. 처음부터 가족들이 일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계사로 근무하게 되면서부터는 가족들이 저에게 경제적으로 의지하기 시작했고, 저에게 당연히 너는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며 늘 저의 머릿속에 그러한 의무감을 각인시켜왔죠. 사실 단순히 경제활동을 통한 가족 부양의 의무감만이 저를 힘들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가족들은 저를 한 명의 인간으로 대우하지 않았어요. 소위 말하자면 일하는 기계나 로봇 정도로 생각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마저 들었죠. 그리고 가족들은 저의 주변 친구들이나 지인들과의 관계를 서서히 끊게 하였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를 위한 길이라면서요. 그러다 보니 저는 자연스럽게 가족들에게만 의지를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죠. 만약 저에게 그러한 일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단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근무하던 회계사에 못 보던 남자가 한 명 저의 눈에 띄더군요. 명수라는 이름의 이 남자는 한국 남자였고, 키는 170cm 남짓되는 그리 크지 않은 키에 다부진 몸매를 지니고 있었지만 얼굴은 깔끔하니 귀염상이었죠. 너무 자세하게 본 거 아니냐고요? 저도 이렇게 자세하게 남자를 살피는 스타일은 아니었지만 유독 이 남자만큼은 저에게 이질적으로 다가왔거든요. 한마디로 제가 이 남자에게 호감을 느꼈다는 말이죠. 프랑스에서 동양인을 본다는 자체가 드문 일이기도 했고, 특히 제가 사는 이곳 소도시에서는 더더욱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 저뿐만 아니라 다른 직장 동료 회계사들도 명수에게 큰 관심을 두는 듯 했습니다. 특히 여성 회계사들이 말이죠. 하지만 다소 소극적인 저는 명수에게 직접적인 말을 건네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에 반해서 다른 여자분들은 적극적으로 명수에게 말을 걸고, 심지어 어떤 여우 같은 회계사 한 명은 대놓고 유혹하면서 퇴근 후 데이트 신청을 하더군요. 어떤 사람에게 호감을 느끼고 있으니까 그 사람을 은근히 신경 쓰게 되고 보게 되었죠. 대학교 시절에 딱 한 번 이성을 만난 경험 이외에는 남자를 사귀어 본 적이 없었기에 어떤 식으로 남자의 호감을 사야 하는지 잘 알지 못했습니다. 대학교 때도 사실은 그 친구가 계속 들이대는 바람에 뭣도 모르고 만나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저의 심장이 심각하게 요동치는 일이 있었습니다. 명수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거든요. 얼굴은 귀염상이지만 다소 날카롭고 빛이 나는 눈매를 지닌 명수는 저의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했죠. 그건 보기에만 그랬던 게 아니었습니다. 저의 속마음을 알아보는 듯한 말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이후로 저는 명수와 더욱 친밀한 대화들을 자주 나누었고, 심지어 명수와 퇴근 후 식사를 하고 가볍게 와인을 마시는 정도로 친밀감을 쌓았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쌓여가자 저는 명수에 대한 감정이 조금씩 더 깊어지고 있었죠. 말 그대로 저는 사랑에 빠졌던 거예요. 명수를 만나면서 처음으로 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동안에는
하루하루 일에만 몰입하면서 가족들에게 부정적이고 싫은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살았었기에 저 스스로의 행복은 안중에 없었거든요. 명수의 말에 따르면 그런 저의 모습이 내내 마음에 걸렸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사람이 늘 무기력하고 예민한 이유가 뭘까 걱정되었다고요. 사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재미없는 삶을 살고 있었기에 그렇게 보였던 것도 무리는 아니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친구도 없이 취미생활도 없이 일만 하면서 사는 인생이 뭐 그리 즐겁겠습니까? 거기에다가 가족들을 위해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정신적으로 학대나 당하고 있었으니 말입니다. 그러한 생각들을 하기 시작하자 처음으로 저의 인생을 살고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명수와의 대화는 늘 저를 긍정적이고 건설적인 생각을 하도록 만들어 주었죠.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남자를 좋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저는 명수와 서서히 애틋한 관계로 발전해 나갔고 급기야 명수가 저에게 사귀자는 말을 해오더군요. 너무 행복하고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남자가 저를 좋아해 줄 확률이 얼마나 낮은지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렇지만 섣불리 명수의 그러한 제안에 긍정의 표시를 하는 것은 두려웠습니다. 명수의 사귀자는 제안에 너무나 행복했지만 한편으로는 처음으로 떠오른 생각이 바로 우리 가족들이었거든요. 친구도 사귀지 못하게 하는 가족들이었는데 남자친구를 사귄다고 하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걱정이 되었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거절하다시피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말았습니다. 그런 저의 반응에 명수는 실망하고 포기를 할 법도 한데 끝까지 저를 놓지 않고 포기하지 않아 주었죠. 그 덕분에 저도 결국에는 저질러 버리고 말았습니다. 명수와 사귀게 된 것이에요. 그 당시에는 세상을 다 가진 듯 너무나 행복했죠. 그 일이 있기 전까지는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습니다. 명수와 연인 사이로 발전하자 우리는 더욱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나기 시작했고 귀가 시간은 점점 늦어졌죠. 그리고 그 사달이 나고 말았습니다. 샤를로트, 내 딸아. 너 요즘 남자 만나고 다니니? 얼굴에 아주 웃음꽃이 피었는데 우리에게 말도 없이 그런 추악한 짓을 벌였다고는 생각하고 싶지 않지만 아주 의심스러워. 귀가 시간도 점점 늦어지고 말이야. 너 그렇게 연애질이나 하다가 회사에서 잘리기라도 하면 우린 전부 다 굶어 죽어야 한다. 잘 알고 있지? 그리고 너처럼 우유부단한 여자를 만나려고 하는 남자는 전부 다 나쁜 목적이 있는 거야. 절대 지금은 남자를 만나지 마. 무슨 말인지 알겠니? 평소 같았으면 이런 가족들의 반응에 그저 순응하며 그렇게 하겠노라 이야기했을 겁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이번에는 조금 다른 감정들이 들었죠. 행복이라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알아버린 탓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처음으로 가족들의 그러한 반응에 반발심이 생겼죠. 그래서 저는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고 그 사람과 만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가족들이 전부 다 난리가 났죠. 가족들 모두가 저를 둘러싸고 한마디씩 하는데 정말이지 미쳐나갈 것 같더라고요. 그들이 하는 말들은 대부분 그 남자와 이별을 하라는 내용이었죠. 심지어 어머니는 저에게 그 남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스스로 극단적인 선택까지 감행하겠노라고 협박 아닌 협박까지 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고 슬펐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남자와 만나지도 못하는 저의 인생이 한심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한들 가족을 해하면서까지 남자를 만나는 것은 저로서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지만 저는 명수 씨의 연락을 받지 않기 시작했죠. 차마 이별을 통보하지는 못했지만 저로서는 비겁하게 피하는 것만이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우리 회사에는 일정 기간 동안 파견을 오게 된 것이었던 명수 씨는 아이러니하게도 제가 연락을 피하기 시작한 시기에 파견이 마무리되면서 우리 회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연락을 받지 않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이에는 큰 벽이 생기게 된 셈이나 마찬가지였죠. 매일같이 명수 씨가 생각났고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괴로웠죠. 그러다가 퇴근 후 회사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명수 씨를 만났고 차마 눈앞에 있는 명수 씨를 외면하기 힘들었던 저는 결국 그간의 사정을 모두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랜만에 만난 우리는 정말이지 불같이 뜨겁게 달아올랐죠. 이제는 이 남자가 없으면 살 수 없겠다 싶은 정도의 감정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명수 씨는 저에게 뜻밖의 놀라운 제안을 건네더군요. 심장이 멎을 것만 같은 그런 제안이었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우리 집으로 함께 가서 가족들에게 독립을 선언하자는 말이었죠. 지금 이러한 상황은 절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면서요.
자신의 모국인 한국에서도 자식들이 성인이 되면 다들 독립을 시키고 스스로 그런 선택을 하는데 프랑스에서 이러한 상황은 자신은 납득이 안 간다고 했죠. 저에게 너무나 가혹하다고요. 처음에는 명수의 이런 제안이 다소 회의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사실은 저도 예전에 부모님의 집에서 독립하겠다고 선언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처음으로 회계사로 취업하면서 그러한 선택을 했었는데 그때 저에게 돌아온 것은 가증 협박과 회유였습니다. 그 이후로 친구들도 죄다 연을 끊게 되었고 저 혼자서 가족들을 먹여 살리게 된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에 명수를 데리고 가서 독립을 선언한다면 이번에는 가족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벌써부터 두려웠죠. 차라리 도망을 가버릴까 생각도 들었지만 그것이 최선의 선택은 될 수 없다는 걸 알았기에 그마저도 시도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민 끝에 명수와 함께 우리 집을 찾아갔고 기어이 저의 독립을 선언했죠. 머뭇거리는 저를 대신해서 명수가 직접 가족들을 상대했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돌아온 것은 명수를 향한 가족들의 온갖 모욕과 멸시, 그리고 협박이었죠. 자네는 도대체 어디서 굴러먹던 갯뼈다귀인데 우리 집에 쳐들어와서 이런 행패를 부리는 건가? 당장 경찰에 신고해줄까? 내 딸에게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저러는 거야? 당장 내 딸과 헤어지고 얼씬도 하지 말게. 가족들이 명수에게 하는 짓을 보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제가 좋아하던 명수는 이제 곧 나를 떠나버리고 이 지긋지긋한 저와 가족들을 쳐다보지도 않고 돌아설 것이라 여겼죠. 당사자인 제가 보기에도 역겨울 정도인데 평생 이런 상황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명수에게는 낯설고 불쾌하고 무서웠을 테니까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사실에 좌절했죠. 결국 저는 가족들의 그러한 성화에 못 이겨 명수를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 이후로 한참 동안 가족들에게 시달려야만 했죠. 심지어 가족들은 번갈아가며 저의 직장 주변에 매복했고 제가 명수를 만나는지 확인을 하기까지 했습니다. 정말이지 이제는 가족들의 얼굴을 보는 것도 징그럽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죠. 저는 지금의 상황에서 탈출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명수에게 이별을 통보했죠. 처음에는 명수가 저를 다시 설득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습니다. 자기는 괜찮다고, 자기를 한번 믿어달라고, 자기가 지금의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명수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저 때문에 명수가 힘들어하는 것은 보고 싶지 않았거든요. 결국 명수는 그런 저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습니다. 이별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죠. 한동안 저는 너무나 슬퍼서 아무것도 하기가 싫었습니다. 일도 하기 싫어서 휴가를 쓰려고도 했지만 그런 저를 가족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았죠. 저의 상황이 불행해지면 불행해질수록 명수가 그립고 보고 싶었습니다.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던 남자가 그리웠죠. 그렇게 시간은 흘렀고 어느 날 의문의 이메일이 저에게 전송되었습니다. 제가 그토록 보고 싶어 했던 명수였죠. 그 이름을 보는 것만으로도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의 이메일을 읽어내려간 저는 서서히 벌어지는 입을 다물지 못할 정도로 경악을 하고 말았죠. 저로서는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용이 그곳에 적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메일의 마지막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죠. 이제는 너의 선택만 남았어. 너만 결정한다면 그 일들은 일사천리로 진행될 거야. 다만 이 일을 빌미로 내가 너의 마음을 강요하는 건 아니야. 이성으로서의 관계가 아닌 그냥 아는 지인 혹은 친구로 지낼 수도 있겠지. 하지만 분명한 건 너의 상황은 지금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라는 거야. 넌 도움이 필요하고 그 도움을 내가 줄 수 있어. 다른 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너의 행복. 그거 하나만 보고 결정하길 바래. 연락 기다릴게. 명수의 이메일을 전달받은 지 약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저는 명수와 재회를 했고 우리는 다시 집으로 향했습니다. 우리 가족이 있는 그곳으로 말이죠. 뜻밖의 인물과 함께 집에 온 것을 확인한 가족들은 역시나 목에 핏대를 세우고 노발대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심지어 명수에게까지 폭력적인 행태를 보이며 으르렁대더군요. 하지만 명수는 그때와는 사뭇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떠한 동요도 두려움도 없는 듯한 표정. 이를 느낀 가족들은 더욱 맹렬하게 횡포를 부렸죠. 그리고 명수는 이런 우리 가족들에게 최후의 통첩을 날렸습니다. 당신들이 딸인 나에게 저지른 일들을 모두 알고 있다고요. 알고 보니 명수는 처음부터 제가 가족들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저를 데리고 일부러 같이 우리 집으로 방문했던 거였죠. 그리고 혹시나 하고 준비해온 녹음 녹화 장비들을 몰래 설치하였고 가족들이 저를 학대하는 증거들을 수집했다고요. 명수가 보내온 이메일에서 처음 이러한 사실들을 알게 되었을 때는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사실 저는 제가 학대를 당하고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이 이토록 무섭고 잔인한 것인지는 명수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명수의 이메일 내용에는 왜 내가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가스라이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까지 모두 상세하게 적혀 있었죠. 가스라이팅이라는 것은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그 사람이 스스로를 의심하게 만들면서 그 사람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를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자면 상대방이 자신의 기억이나 감각, 판단을 스스로가 의심하게 만들어서 지배하고 조종하는 심리적인 학대였죠. 이러한 가스라이팅은 실제로 가족과 같은 매우 친밀한 관계에서 더욱 쉽게 발생할 수 있다는 말에 소름까지 돋았습니다. 극도로 자존감이 떨어진 제가 왜 그런 생각들과 행동들을 해왔었는지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며 이해가 되었죠. 그동안 가족들은 알게 모르게 저를 가스라이팅하며 저에게 학대를 해왔던 것입니다. 명수가 증거까지 들이밀며 가족들에게 엄포를 하자 가족들은 그제야 자기들끼리 눈치를 살피기 시작하더니 꿀먹은 벙어리가 되고 말았죠. 그런 가족들에게 저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한국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명수 씨와 결혼을 하고 아이도 낳고 행복하게 지낼 거예요. 저는 그동안 가족들에게 할 만큼 했다고 생각해요. 이제는 각자 알아서 잘 지냈으면 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이 집안의 노이나 기계가 아니에요. 저도 사람이고 하나의 인격체라고요. 만약 앞으로도 저를 괴롭힌다면 그때는 저도 참지 않을 거예요. 건강하세요. 그날 이후 저는 속에 있던 응어리가 한결 가벼워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명수 씨와 너무나도 행복한 삶을 살고 있죠. 만약 제가 명수 씨를 만나지 못했더라면 저의 인생은 어땠을까요?